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5살 딸을 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귀한 늦둥이 딸을 얻게 되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일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의 재롱 덕분에 어려움도 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꿈만 같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제게는 불행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10년간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마음을 조심히 뒷정리하며 돌아보는데요. 충청도 옥천의 시골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서 10살 차이가 나서 누나보다는 엄마 같은 마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농사일을 할 때에 벌어온 돈으로 1년을 겨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고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일구면서 동생들에게 밥을 주고 막내가 어릴 때에는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엄마의 역할을 대신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가정을 보살피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제가 어른스러워 보였고 이에 어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꽤나 일찍 철이 들었던 편이었는데 그때 입에 어린 관생을 자주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고생하신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동갑 친구보다 많이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와 숙제를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얼굴에 그림자가 들이고 계셨고 더할 나위 없이 아버지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아 병원비와 약값으로 번 돈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돈을 써야 할 곳이 많고 가난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잘 못 주무시며 몸이 지치고 약해졌어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일을 책임지려는 생각에 빨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즉시 집에 돌아와 엄마를 도와 농사일을 하고 동생들 식사를 챙기고 빨래하며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엄마는 항상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되어 나에게 침만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아빠를 간호하느라도 잠을 못 자고 쓰러질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수진과 수영을 대학에 보내줄게, 시집 보내줄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건강에 신경 써야 할 텐데 최근에는 먹는 게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혈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 그랬나 엄마도 요즘은 잘 밥 먹고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가족들처럼 밥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행히도 바로 은행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꽤 괜찮고 시골에서는 은행원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니까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큰딸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든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힘들었다고 해도 그건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그래. 제 호감은 없고도 잘 성적 내고 게을리하고 국가로부터 사랑받아서 알바해야 한다는 삶을 보이는 걸 보며 고마워한다. 아버지가 환히 웃는 걸 오랜만에 보니 좋았어요. 선물을 잘 줬으니까 시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돼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놓고 고등학생이 최소 밥 사줬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은 아무도 못하지만 힘들어서 엄마는 케어하느라 밤을 잤어요. 다행히도 둘째가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시골에선 버스가 별로 없어서 출근 시간을 놓치면 큰일 나요. 항상 아침 7시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달리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끔 기사님이 출발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 도착했어요. 할머니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매번 언제 올까 걱정돼서 라고 하시는데 죄송해요. 아니요. 한 동네 식구들이라 더 조용하게 마중 올 거예요. 어디서 일하세요? 읍내 은행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좋네. 우리 아들도 중쯤 써봐야겠네요. 우리 며느리가 힘내야 할 것 같아. 그러게요. 내가 늙어가서 결혼할 때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은행에 언니들이 많은데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달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말 맞네.
출근해서 피곤했겠네요.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면서 삼켜준 할머니들은 항상 저를 대체로 예쁘게 여겨주셨어요. 장난감들을 고르는 게 늘 어려웠지만 매일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습니다. 동생들이 먹을 과자조차 사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은행 근무는 제게 딱 맞는 일입니다. 시골이라 연세 많으신 고객들이 많아서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맡게 되네요. 입금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번거롭다고 할 때 제가 앞장서서 일을 처리했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 기쁘기도 했거든요. 몇 달 후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견디신 끝에 밤에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농사를 손 놓고 집에만 계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엄마를 살포기 위해 돌아가면서 돌봐주었습니다. 근무 중에도 엄마에게 자주 전화하여 식사를 했는지, 오늘 무엇을 했는지 확인했어요. 어느 날 처음 만나는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무슨 업무를 보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아무 일 없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대신 아이들을 지킨 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젠 어머니 대신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계에서 돈을 뽑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셨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마감 시간쯤 되면 은행에 오셨어요. 몇백만 원씩의 입금을 하거나 몇백만 원씩의 출금도 하셨습니다. 돈이 꽤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적금 통장도 여러 개 개설하고 어떤 분일지 궁금해졌어요. 덤으로 실적이 올라 지점장이 특급 수당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를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이것저것 잘 도와주시고 퇴근 시간에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가끔 과일도 사주셨어요. 친해지면서 할머니 집안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50기도 세련되고 말투도 충청도 사람 같지 않아서 확실히 시골 사람은 아니셨어요. 반은 맞다가 반은 틀린데 맞았네요. 옥천에서 고모가 살았던 거야? 그래서 서울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고 계세요. 자식은 아들 둘이고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시장에서 방앗간 일하면서 돈을 잘 벌어서 건물도 몇 채 샀고 지금은 거물 3남매로 살고 계세요. 우와, 부자 어머님이네요. 근데 왜 옥천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순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님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하던 중에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려고 여기 별장을 사서 살고 계세요. 어머니가 위험해하신 모양이네요. 우리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저런 아직 젊은 나이에 떠나셨구나. 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시고 힘들어 하세요. 우울증이 오셔서 항상 살펴봐야 돼요. 수진이도 힘들겠구나. 근데 은행원 월급으로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하더라도 빚도 좀 생기고 제 월급만으로는 힘든데 어쩌겠어요. 아직 동생들이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라 제가 가장인 거요. 처음엔 1,000만 원이었는데 점점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서 1억이 되었답니다. 그런가 봐요. 워낙 빨가서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걱정 없이 잘 자란 것 같더니 동생들 돌보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워낙 씩씩해서요. 어머님도 집에 뭐 고칠 거나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저 언제든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편찮으시다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저 이래봬도 힘도 세고 고장난 거도 잘 고치니까 머슴처럼 부리세요. 그래,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수진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할머니와 더 가까워져 할아버지 병원 가는 날이면 콜택시를 불러 같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형광등이 고장나면 수리해드리고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공과금 구지서나 우편물이 오면 다 읽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제게 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제 통장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받을 돈이 있는데 잠깐 내 통장에 넣어뒀다가 달라고 하셨어요. 흔쾌히 계좌번호를 알려드렸고 바로 돈이 입금되었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크게 1억 원이었거든요. 돈이 입금되자마자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돈이 들어왔는데 너무 큰 돈인데 1억 원 맞나요? 할머니는 그래, 맞아. 수진아, 그 돈으로 부채부터 갚고 우리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주면서 살뜰히 챙기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까? 그냥 준다고 하면 너는 결코 받을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한 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큰 돈인 걸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선물이 아니라는 걸까요? 이 돈은 어머니에게는 별거 아닌 돈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목숨이 걸린 소중한 돈이에요. 이 돈을 거절하지 않고 받겠다고 생각한 것은 옳았어. 너에겐 충분히 받아도 괜찮은 자격이 있어? 할머니가 준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까 여윳돈이 생겨서 내 월급을 절약하며 저축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둘째는 대학에 입학했고 막내는 지금 중학생이야. 대학 등록금을 낸 후엔 통장 잔고가 금세 바닥이 나서 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졌어. 이런 상황을 아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 내가 농사를 짓던 시절이 있어. 지금 몸이 쇠약해져서 힘든 일은 못하겠지만 우리 집 정원을 관리해주면 월급을 주는 건 어떠냐고 말이야. 나는 너무 좋아했어. 엄마도 우울증이 사라지고 돈도 벌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집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서 지난 일을 말하니 할머니는 기쁘시다며 또다시 일하는 것에 동의했어. 엄마는 꽃밭 가꾸기, 나무 손질하기 등 정원 관리 일을 하게 됐어. 이 일이 힘들지 않아서 기뻐했고 성격도 밝아져서 우울증도 사라졌어. 엄마가 받는 월급이 많다고 느껴져서 빨리 와 청소도 하며 일하는 걸 도우며 이뤄줬어. 그렇게 몇 년 후 할아버지께서는 떠나셨어. 서울에서 내려온 두 아들이 장례식을 치렀고 큰아들이 나에게 와서 어머니를 대신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챙겨주셨다고 하고 감사의 마음이 크지만 그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부모님과 만난 적이 없다.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할까요?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 때 처음 만난 그 사람은 선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는 서울로 오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 큰아들이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 곁에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아들은 너보다 3살 많아. 여자와 한 번도 사귄 적 없이 잘 공부해서 미국 유학을 갔거든.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랑 공식적으로 만나보자고. 내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일까 싶어. 정말 어머니가 되는 거구나. 아니, 어머니, 무슨 결혼이요? 전 아드님과 말도 몇 마디 안 나눠봤는데 사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수진 씨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싶었어요. 장례식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몰래 마음이 가더라고요. 첫눈에 반하다니까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라고. 같이 서울에 가서 엄마의 옆에서 도울게. 우리도 천천히 알아가요. 제 아들은 착한 남자예요. 이 정도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해요. 어머니랑 헤어지는 건 싫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과 인연이 되면 정말 좋겠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는데 둘이 너무 어울려. 이젠 마음이 시원해. 수진이가 우리 아들 싫어한다면 어쩌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졸았는데 정말 잘 됐네. 서울에서 부모님 살 집이나 너의 직장 걱정 마세요. 미리 다 알아봤거든. 집은 계약만 하면 되고 미리 은행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너 서울 지점으로 발령 부탁해놨어. 내일 출근하면 어딘지 얘기해 주실 거야.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엄마는 엄청 기뻐하셨어요. 수진아 진짜로 잘 됐다. 나도 그 어르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마음이 푹 놓이되 시집살이 할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나 혼자 서울 가면 엄마가 동생들 봐줘야 되는데 괜찮겠어? 몸도 약한데 괜찮아 엄마. 이제 건강해. 모텔 청소일 알아봤더니 당장 다음 주부터 일하러 오라더라고. 식당 일보다는 덜 힘들고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 등록금은 충분히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너 행복만 생각해. 저는 안심하고 옥천을 떠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구해주신 집은 어머니 건물에 있는 원룸이었는데 넓고 깨끗한 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과 걸어서 5분 거리라 가까워서 그것도 좋았어요. 계속 은행도 다니며 민석 씨와는 매일 데이트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시동생과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도 막내와 10살 턱을 나는 터라 왠지 시동생이 더 애틋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산가지만 두 형제는 사치를. 제 아들은 착한 남자예요. 이 정도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해요. 어머니랑 헤어지는 건 싫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과 인연이 되면 정말 좋겠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는데 둘이 너무 어울려. 이젠 마음이 시원해. 수진이가 우리 아들 싫어한다면 어쩌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졸았는데 정말 잘 됐네. 서울에서 부모님 살 집이나 너의 직장 걱정 마세요. 아직 어린 시절에 빈궁하면서도 겸엄스런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도 동생을 특별히 아끼며 봐주면서 정말로 강한 우정이 깊게 어우러졌군요. 민석 씨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취직을 준비하여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한편 동생은 소심한 성격 탓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의 건물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어머니의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민석 씨와 결혼하여 원룸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3층짜리 빌라로 1층은 어머니와 동생이 사용하고 2층은 우리 부부가 사용했습니다. 3층은 거실 겸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정말로 사치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제 삶은 180도로 바뀌었고 어린 시절의 가난한 기억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5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며 나이가 많으셔도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등 사업에 열정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담당자로 일하며 어머니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어서 어머니도 믿음을 갖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대해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것이 어딘지 왜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길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날은 시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모두가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시동생에게 어울리는 자켓을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아, 거의 도착했어. 넌 어디야? 응, 사거리 앞에 있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 곧 도착할 거야. 선물 준비했어. 자켓을 하나 구입했는데 깜빡했을까? 그럼 낮에 백화점에서 미리 산 거 맞지?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난 비밀이야. 너 기대해. 그럼 레스토랑에서 만나? 남편은 파란불을 기다리며 차 안에 있었고 시동생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반가운 마음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건너편 차로에서 시속 100km로 다가오는 승용차가 보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동생을 들이려 했습니다. 남편은 엑셀을 밟아 그 차를 막았고 그 충격으로 차는 몇 바퀴 돌았고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이 지나가는 차의 창문을 통해 형의 얼굴을 보았고 파괴된 차에서 남편을 구해내는 장면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로 파리차체에 끼어 구급차가 도착하여 남편을 구출합니다. 시동생은 남편을 붙잡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며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요청합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전화를 하여 형과 어머니를 병원으로 부르고 형이 차를 막아서 사고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올레가지 근처에 서 있는 가족들은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빠지자 서로 지지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하며 수술실 앞에서 시동생이 울면서 사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형이 없었으면 자신이 죽었을 거라며 걱정을 표현하며 형이 무사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빠 방금 깨어날 거예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을 거야. 장장 5시간의 수술 후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수술은 잘 되었고 다행히 생명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왼쪽 팔에 큰 충격을 받아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깐 사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팔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한 팔을 잃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항상 웃음이 가득했던 시댁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된 남편은 방에 틀어박힌 채 매사에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밥도 안 먹고 신경질적으로 바뀐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온통 큰아들 걱정에 건강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머니의 이러다 어머니가 큰일 나겠어요. 식사도 하시고 잠도 좀 주무세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저 사람은 제가 어떻게든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테니까. 어머니부터 기운 차리세요. 우리 잘 나가던 큰아들이 저렇게. 됐어. 어떻게 해야 해? 내 잘못이야? 몇 달이나 지났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까? 몰랐다.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급성협심증으로 쓰러지셨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아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내 잘못이야. 너무 속상했겠지? 어서 일어나서 예전처럼 맛난 음식 먹고 드라이브도 갔다 오자. 민석, 민구야, 수지야, 내가 없어도 어서 예전처럼 모여서 지내야 돼. 재산은 변호사가 설명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큰아들은 똑똑하니까 잘 될 거야. 약속해줘. 예전으로 돌아가 줄 테니. 어머니는 우리 세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며 미소를 짓고 편안한 미소로 눈을 감으셨다. 시어머니를 보내고 남편은 약속대로 변해 다시 예전의 따뜻하고 성실한 남편이 돌아왔다.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남편과 시동생은 절반씩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유학 시절 교수님을 통해 로봇 제작하는 업체를 알게 되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인공팔 기술로는 최고로 권위 있는 회사였고 남편 팔에 맞게 특수 제작했습니다. 억대가 넘는 국가였지만 남편은 다시 재기하기 위한 투자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인공팔 때문에 이제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사 다니던 경험을 살려 IT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전수한 건물 관리 일을 맡아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은행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집중했어요. 시동생은 3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 잘 만나 건물주 되었다고 주변에서는 수근수근대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동생 건물 중 제일 큰 규모의 20층짜리 건물은 대학가가 있는 신촌 중앙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위주의 가게가 많이 입점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은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자 갑자기 여자 한 명이 울면서 뛰어와 시동생 팔을 붙잡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떤 남자가 아까부터 계속 쫓아오는데요. 저는 경비실의 시동생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재밌게 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웠고 경찰서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숨어 있는데 그런 걸 봤습니다. 남자를 용납해 들어갔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무사히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하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하면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에 서로 다시 연락해요. 이야기해봐요. 이 여자는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빠르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태워준 여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자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기느라 가정경제가 힘들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친구도 없고 노래방에 가본 적도 없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지만 여자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다음 날 여자는 시동생의 사무실을 찾아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손수 준비한 도시락을 먹여보자며 밖에서 3년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여자의 착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여자는 시동생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대하였습니다. 거의 만삭이던 그때 여자는 아기 용품을 사와 선물했습니다. 항상 착한 여자를 바랐던 시동생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저희 셋은 시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방님 장가가요. 며느리감이 아주 참해요. 아마 두 분이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서방님 결혼 준비 잘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저 회사 차려서 제법 사업 확장도 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공팔도 생겨서 겉으로 보면 전혀 티도 안 나죠. 어머니와 약속 잘 지키고 있으니까 편히 쉬세요. 아빠, 엄마 나 결혼하면 이제 가장이니까 더 남자다워지고 의젓해질게요. 성적도 바꾸고 어른스러워질게요. 그렇게 저는 동서 웨딩드레스도 같이 골라주고 가구며 예물 사러 같이 쇼핑 다니며 많이 친해졌어요. 비싼 거 사자고 하면 괜히 돈 낭비하지 말라며 싼 걸로 고르더라고요.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시동생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과 같은 아파트라 왕래하기도 편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날 시동생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여보 나 갔다 올게 잠깐만요 넥타이 색깔이 이게 뭐예요 이 옷에는 레드가 어울려요 이거 매세요. 난 이렇게 튀는 색깔 안 좋아해. 옷도 다 검정색이나 흰색, 무채색 계열이고 그게 남편이 넥타이도 청색이라 무난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라 이거 멜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내가 매라는 대로 매라고. 평소 차분한 말투와 전혀 다르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는 동서 모습이 낯설었어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았나 싶어 시동생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동서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새로 만든 반찬을 들고 동선으로 가던 중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담배 피면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 동서를 봤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과격한 말투에 욕도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자 동서한테로 다가갔어요. 동서, 담배 피는 것 같던데 형님도 제가 무슨 담배를 핀다고 그러세요? 잘못 보셨나 보네요. 저희 집에 가시려던 참이었나 봐요. 근데 전화 통화한 사람 누구야? 평소 동서답지 않아서 말이야. 욕도 하는 것 같고. 제가요 원래 임산부들은 예민하다고 하더니 형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신 거네요. 친구가 결혼 축하한다고 집들이 언제 하냐 그런 통화했는데 제가 왜 욕을 해요. 여기 조목조복, 상황 동서말, 고독한 말 이런 역동서말을 듣자 진짜 그랬어요. 볼 때 설득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동서가 시동생이 일하는 건물로 찾아갔어요. 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보니 우리 첫 만남이 생각나네. 맞다, 그랬지. 저를 쫓으려던 날, 왜 그렇게 많은 건물 가운데 당신의 건물에 들어왔을까요? 아마 우연이 아닐 거예요. 나는 당신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만 알았지만 사실은 건물주도 되는 걸 알아. 아니, 나는 단지 당신이 일하는 건물에 들어왔으니까 인연이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동서는 혼란스러워하며 대화 주제를 바꿨어요. 건물의 가격, 입주 테넌트 수, 빈 공간 수 등을 자세히 묻는 것이었죠. 건물에 대해 얘기할 때 동서의 눈은 반짝거리며 약간의 웃음을 지어냈습니다. 사실 그날 시동생을 만난 동서는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건물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달 전부터 그 건물을 살피며 남편의 움직임을 조사했죠. 출퇴근 시간,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 성격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원과 입점 가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양쪽에 음료를 사주었고 정보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그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큰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척했습니다. 동서의 본색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남편이 월세를 받을 때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면 얼마나 받았는지 공유하며 관리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부관계는 왜 이런지 묻고 결혼은 왜 했는지 따집니다. 말했습니다. 결국 월세 관리를 내가 하겠다고 맡겨주었고 돈을 잘 관리해서 불리워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동서 통장을 넘겨준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고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걱정했습니다. 동서는 알뜰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과는 다르게 모습이 변했고 청바지와 운동화만 신고 다니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겸손했던 나는 하이힐과 명품 드레스 그리고 명품 가방을 사느라 거의 매일 백화점을 왔다 갔다 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노는 날도 있었다. 시동생은 참을 때까지 참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는 동사에게 화를 내며 지금 뭘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하고 외박하고 술을 못 마신다고 속이냐고 말했다. 넌 정말 순진하구나. 조선시대 신사임당이야? 나 친구들이 많고 술을 즐기면 사족 못 쓰는 사람이 되어버릴 텐데. 어제도 친구들 만나서 3차까지 마셨어.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넌 그것도 거짓말이지. 내 정체가 뭐냐고? 내가 너보다 5살 더 나이 든 누나야. 누나한테 왜 그래? 내가 5살 더 어리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래? 날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결혼해줄 거라도 생각하냐고. 그녀는 미용실에 방문하지 않고 있을 암 환자 중인 엄마와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속이라고 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백화점에서 일했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부유한 부인이 되는 게 내 인생 목표였다. 혹시 당신 건물에 있는 미용실에서 우연한 만남을 겪었을지도 몰라. 나는 머리 자르러 갔다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건물주는 30대 초반 젊은 남자였는데 아주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건물을 상속받았다는데 그의 세상에 당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 그날 내 뒤를 쫓아온 남자도 돈을 주고 섭외한 대역이었다. 당신이 순진해서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 이 말이 진실일 리가 없어. 당신이 얼마나 착하던지. 그리고 그 월세 통장으로 빼돌린 돈이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부탁한 것도 거짓말이지. 한 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놓지 않는다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것을 얼마나 빼앗아갔다고 생각해? 시동생은 화를 내어 손을 들락거리며 당신 얼굴을 한 대 때렸다. 그때 갑자기 동서는 몰래 기다린 듯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옷을 찢고 머리를 긁어찢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으며 이마에 상처가 판을 떼었어. 그리고 큰 소리 지르며 울어 보였어. 여보, 실수했어. 살려줘. 언니, 너 왜 그래? 하며 동서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나타났다. 당신은 폭행으로 체포됩니다. 시동생은 영어도 모르면서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계획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박을 한 후 명품을 사고 그 사실을 거짓말로 속였다며 시동생을 화나게 하려 했던 것이었고 그 전략에 걸려 시동생은 뺨을 한 번 치면서 폭행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동서는 감옥에 수감된 시동생에게 핸드폰을 빼앗아 남편과 나에게 연락을 못하게 하고 그 조건으로 현재 시동생이 관리하고 있는 신촌 건물을 주라고 합니다. 목표는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넘겨주기로 한 후 시동생은 감옥에서 나옵니다. 건물주가 된 동서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하는 날,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경실로 찾아왔어요. 형제님, 아름다운 공주님입니다. 축하드려요. 형수님을 축하합니다. 시동생은 얼굴을 푹 품은 채 눈도 못 마주쳤고 어떤 불안감이 그를 휩쌌습니다. 시동생을 통해 동서의 본질을 듣게 된 만큼 동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미련스러웠습니다. 동서는 인간이에요.
우리 착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하고 폭행당한 척하여 협박하고 건물까지 빼앗았으니 우리가 그를 방치하지 않겠다고요. 형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산을 반반 남겼다고 해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해요. 이때 남편이 들어와서 동서를 보고 나가라고 소리쳤고 끌어냈습니다. 동서는 눈 하나 깜짝 놀랐지만 지금 4명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아주님은 시부모님 재산으로 좋은 대학을 나가 유학도 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만 나와서 시어머니의 건물에서 일하면서 시어머니를 도와줬어요. 그럼 당연히 시어머니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요. 재산 분배가 잘못됐다고요. 동생이 환한 눈을 보던 시동생이 갑자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형,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나이 차이 많이 나다고 내 것 다 뺏어갔잖아. 형이 가져간 걸 다 내놔 민구야. 정신 차려. 내가 뭐 뺏어갔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인마, 너 지금 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서 당신 동서 말을 듣지 말아주세요. 아니, 지금 뭔가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네. 남편에게 재산 안 넘겨주면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식은 죽 먹기야. 진짜 민폐를 못 이겨요. 바로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내 아이가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섭죠. 민구야, 당신도 똑같아. 너희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해. 제가 도와줄게요. 그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재산을 내게 넘겨야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후로 시동생과의 관계가 나빠졌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저는 육아에만 신경을 쓰느라 남편은 바빠졌어요. 그 결과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다가 매일 밤새며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국 회사가 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 투자해버려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매일 술을 마셨어요. 남편, 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일어서 봐요. 나도 일을 하러 나가고 당신도 새 직장을 구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이것은 쉽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부모님, 제 전 재산까지 모두 투자했는데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어요. 집에는 법원 압류 표지가 붙어 있고 아이에게 우유 살 돈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고 망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서 절망적인 남편은 형님을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동생이었어요. 이게 누구세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끊고 남긴 사람이 아닌가요? 말이죠. 동생은 회사가 망했다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민구는요? 민구만 보고 오게 형은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야? 도와줘. 형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러나 돈은 없다. 집, 모든 부동산, 모든 자산을 뺏은 사람한테 모두 넘긴 거라고 말이죠. 그가 순순히 다 내게 주었다고 하지만 그에게 뺏기고 간 거겠죠. 남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빌어먹을 사람들을 찾아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에게 각각 건물을 주고 조폭을 속여 형님을 끌어들이게 했다 하니까 아파트를 줘 이혼했대요. 그렇게 제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거나 때리기 시작한 것이야. 나는 아무 죄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거지에게는 돈을 주어도 상관없지만 남편에게는 화가 나서 1,000원짜리도 주기 싫었어요. 데리고 먼저 택시비라도 내주겠냐고 말하면서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닥에 던졌어요. 남편은 모멸감과 충격에 떨며 정신을 잃고 집을 나갔고 헷갈려하며 빨간 불에 걸음마를 내디뎠어요. 그 순간 다가오던 트럭이 남편을 들이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는 대충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이를 끌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식당 주인이 제 상황을 듣고 아이를 식당 안방에 둘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루에도 많은 점심 손님들이 왔을 때 방에 누워있는 아이가 울면서 혼란을 일으켰어요. 손님들이 시끄러운 것을 견디지 못해 나가버렸고 그는 심장이 아프다고 생각하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라고 말했어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울었지만 그냥 뛰어다녔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선생님, 수술을 받으면 치료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덜 고생시킬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려면 수술 날짜 빨리 잡아야 돼요. 네, 선생님 내일까지 수술비 마련해 볼게요. 남편이 사고로 죽고 병든 내 딸 치료비가 없어서 건물주인 동서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거지 같은 년이 구걸짓이야. 매몰차게 날 쫓아내는 순간 형수님이 건물 형수 줄게요. 동서년 개거풍문해요. 뭐, 당신 미쳤어. 내가 물인데 이걸 누굴 준다는 거야? 시동생은 길길이 날뛰는 동서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제 편을 들었어요. 이 검을 당신 거 아니야? 그동안 당신 나 몰래 딴 남자랑 바람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 과거 조사해봤더니 결혼을 3번이나 있더라고. 그리고 이혼도 3번 하고 남편이 우연의 일치인지 다 사고사 당하거나 불구돼서 보험금을 엄청 탔던데. 내가 혹시 몰라서 증여계약서만 썼지. 아직 등기를 안 해줬어. 당신 워낙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몰랐지. 증여계약상에도 불륜으로 이혼하면 무효라고 써 있어. 그동안 당신 불륜 저지른 현장 사진 증거 다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쏟아냅니다. 시동생에게 나중에 들은 말로는 형이 죽던 날 형이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동서가 심한 말로 모멸감을 줘서 형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을 대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동서디를 밟아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낸 사실은 동서가 평소에 친구들과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었고 시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동생이 뺏긴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시동생이 받은 대로 갚아준 셈이었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사전 신고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해 다음 마약 투약 약속을 듣고 현장에 급습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악행을 저질렀던 악마 같은 동서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죄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건물주로 건물을 관리하면서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우리 집 근처에 사면서 자주 들르고 챙겨주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내가 소개한 여자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하며 축하해주겠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